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여자랑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나 싶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국제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여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저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여동생은 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시골 풍경에서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주위에는 논과 밭밖에 없고 마을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지요. 그리고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 타고 30분은 가야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아서 불편함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딱히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갈 일도 없습니다.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30대 중후반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마을에는 여성분들이 없었지요. 부모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장가를 갔으면 하셨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점점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가오니까 사랑 없는 결혼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열심히 저희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고 같이 아이 낳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은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직 그런 집이 많이 없어서 낯설긴 했지만 저는 국제결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농사 짓는 땅도 조금 있고 사는데 지장 없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 아내 한 명은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조를 잘해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서 외국인 여자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그 말도 이해가 되었지만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과 여동생 몰래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원하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많은 건 바라지 않았고 착한 여자면 됐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투이라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말이 서툴긴 하지만 성격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여자와 정말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어 봐서 그런지 얼굴도 빨개졌고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투이와 연락처도 교환하고 저희는 그날부터 정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 몰래 투이와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서로에게 푹 빠진 채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밤잠 못 이뤘습니다. 저와 투이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고 이제 가족들의 허락을 받는 일만 남았어요. 투이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투이를 만났다는 것과 투이와 결혼하고 싶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부모님은 화를 미친 듯이 내면서 안 된다고 했고 여동생도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았죠. 저는 한 번도 가족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제 고집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투이의 필리핀 집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투이가 그곳에서 전문대학 같은 곳도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저희 집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무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투이가 너무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해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족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저를 믿어달라고 했기에 결국 가족들은 밥만 먹어보겠다고 했지요. 밥을 먹으면서 투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때 가족들이 투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투이와 저희 가족의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누추한 저희 집에 온 투이는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그래도 잘 보여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내색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5명이서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투이가 한국의 예의도 잘 알고 벌써 며느리처럼 어머니의 손발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일을 척척 해내더군요. 그리고 참하고 성격까지 좋아 보이니까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이가 집에 돌아가고 가족들은 다행히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분가할 생각은 하지 말고 무조건 한 집에서 살라고 했지요. 저와 투이 둘 다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며칠 뒤 바로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저와 투이 둘 다 결혼식에 초대할 지인들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었기에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러 나가 있을 동안 투이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한 명도 늘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이제 드디어 아내가 생겼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기쁜 건지 제 여동생은 투이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투이는 베트남 사람에 비해서 예쁘고 착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동생이 말하기를 투이가 너무 말도 없고 답답하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여동생한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눈에도 투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딴짓하고 계속 밖으로 나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기도 했고 저희 집 문화를 아예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투이를 손에 놓은 지 오래였지만 저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투이를 기다렸고 투이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꼬치꼬치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투이는 말을 돌리면서 앞으로는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투이는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5명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투이가 국제전화를 미친 듯이 써서 몇십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시골에서 전화료가 몇십만 원이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를 한 건지 투이가 국제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은 주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말해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투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조금 많이 줘요. 저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타지에서 혼자 힘들게 사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은 투이 쓰라고 주는 건데 알고 보니 제가 준 용돈을 모두 다 베트남에다가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보낸 게 꽤 오래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투이가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것도 용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준 돈은 베트남으로 보내고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쓰는 거죠. 동생이 이걸 저에게 말해주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솔직히 놀라고 떨떠름하긴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투이가 솔직히 말해주길 바랬죠. 그날 역시나 새벽에 집에 들어온 투이한테 제가 오늘 여동생에게 들었던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투이는 제 말을 듣고 들켰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베트남이 한국보다 병원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병원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들은 지금 투이가 보내주는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도 돈을 밀린 채로 계속 안 주셔서 용돈 없이 산 적도 꽤 있었대요.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하면 돈을 빌려줄까봐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투이를 의심했던 잠깐의 순간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고 저는 투이를 안아주었어요. 제게 안기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데 저도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투이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였어요. 그 카드를 주면서 앞으로 일하지 말고 이 카드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신 어머니와 아버지, 여동생을 살뜰히 잘 챙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바랬거든요. 투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받으라고 고집 피웠기에 결국 제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를 준 것이 잘못된 걸까요? 사실 투이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와요.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말이죠. 그런데 카드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골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20만 원 주고 염색을 하기도 하고 휴대폰도 스마트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카드를 이리저리 긁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도 투이가 한국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마 투이도 제가 자신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저에게 문자가 가는 것을 모를 겁니다. 서로 비밀로 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카드를 주면서 투이에게 가족들을 살뜰히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을 챙겨주기는커녕 저희 집안일은 아주 나몰라라 했습니다. 투이가 일을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안 들어왔을 때보다 더 집안에 소홀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유유히 집에서 나갔고 집에 들어올 때 가끔씩 술 냄새도 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투이에게 한 소리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러면서 말대꾸도 점점 심해지니까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여동생이 드디어 참다 폭발을 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는 투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화를 냈죠.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있었고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동생이 투이에게 했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투이, 너 지금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거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서 내가 까볼까?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투이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으로 제발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가족들은 모두 궁금했고 여동생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빠, 투이 지금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투이 휴대폰 봤냐고. 오빠 와이프 요즘 휴대폰 달고 살지 않아? 뭐 이상한 거 안 느껴? 저에게 이 말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듯이 행동하는데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때 투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로 뒤졌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투이 휴대폰을 막무가내로 뒤지니까 무언가 나오긴 했습니다. 바로 낯선 남자들과 채팅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대화 상대가 너무 많았고 연령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여동생이 한마디 더 보탰어요. 오빠, 투이 맨날 어디 나가는지 알아?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돈 번다고 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투이는 어찌할 바 몰라 했고 여동생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여동생이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투이가 매일같이 집을 나가니까 어딜 그렇게 가는지 따라가 보니 낯선 남자를 만났고 휴대폰을 몰래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준 신용카드를 쓰면서 돈 많은 사람 행세를 하고 다녔다네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투이는 제 얼굴을 볼 명목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투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나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투이는 차 안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십 분 동안 냉전인 상태로 저희는 도착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투이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니까 화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멍하더라고요. 투이와 저의 이혼은 속전속결로 끝이 났고 투이는 저희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 집안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다른 집 이야기도 들려오더군요. 근데 알고 보니 국제결혼 때문에 피해를 본 집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다들 집안 체면 때문에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저희 집 말고도 겪은 집이 많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떤 집은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아직까지 며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보다 피해를 많이 본 집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피해보기 전에 일찍 정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투이와 이혼을 하고 다시 농사일에 전념을 하면서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만 하지 말고 제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해왔어서 제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혼도 해봐서 못 해볼 게 없더군요. 여동생의 말 때문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고 저는 그때부터 저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모 관리를 해봤어요. 살을 빼고 운동해서 몸도 만들어 보았고 서울에 몇 번 가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죠. 그리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호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약사였는데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도 잘 맞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여자가 시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저희 집에 자주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 같지 않고 정도 많고 속이 깊은 그 여자를 보고 저희 가족들은 다 좋아했고 저도 그 여자가 좋아지더군요. 결국 끈질긴 제 대시 끝에 저와 그 여자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이를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의 인연은 따로 있나 봐요. 그 여자와 만나는 내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며칠 묵고 간 적도 있었고, 제가 기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데이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매번 하고 싶은 데이트를 즐겼는데 그날은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약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서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예쁜 꽃다발을 사고 약국으로 갔죠. 약국 안에서 꽃다발을 주면 손님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 여자친구 보고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약국 앞으로 여자친구가 나왔고 저는 꽃다발을 내밀었죠. 여자친구는 너무 기뻐하면서 저에게 안겼고 저도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안긴 채로 몇 초간 있었는데 저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죠. 바로 투이였거든요. 여자친구를 안고 있어서 여자친구는 제 표정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저와 투이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투이는 한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 하면서 걷고 있던데 딱 봐도 백발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그 옆에서 투이는 짧은 치마와 구두를 신고 그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제가 투이를 본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바로 투이의 눈을 피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집중했죠. 아마 제가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주고 진득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투이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겠죠. 그럼 전 그걸로 복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으로는 다시 못 오게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저렇게 할아버지 옆에서 아양 떨면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후련하네요. 지금은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평생 이 여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일 겪지 말고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5살 남자입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경우시라면 빨리 뉘우치고 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2살 어린 아내와 슬아의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두고 있어요. 사실 저는 흔히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폭력적인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제 손찌검은 아들, 딸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행해졌고 어쩔 때는 아내에게도 비두르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아이들의 입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제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멍청하게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후회를 느끼고 성향을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은 남들보다 더욱 불행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셨고 알코올 중독자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서 저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펄한 멍이 들어 있었어요. 팔과 다리에도 어느 괜찮은 구석이 하나 없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한여름에도 항상 목과 팔과 다리를 가릴 수 있는 옷들만 골라서 입으셔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항상 어머니를 팼습니다. 그 폭력의 화살이 제게 쏟아질 것 같으면 어머니는 온몸으로 저를 보호하셨었던 것 같아요. 애한테까지 그러지 말고 애한테 할 거면 그 목까지
자기한테 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었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술에서 깬 아버지는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며 싹싹 비셨고 어머니는 항상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집을 깨끗이 치우면 뭐 하겠어요? 아버진 저녁에 다시 술을 사와서 한 잔만 먹겠다며 드셨고 한 잔은 한 병이 되었고 두 병이 되었고 술에 취하셨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땐 무서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지가 가능했을 때를 상기시켜보면 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소음 정도로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께 행사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술을 더 내놓으란 이유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일하러 나가시지 않아 어머니가 소일거리고 부업을 뛰고 만들어 오는 돈이 저희 생활비의 전부인데 어머니는 정말 돈이 없으셔서 못 드린 거였어요. 어머니가 여유가 있으실 때에는 아버지께 돈을 쥐어주고 나서 저를 데리고 새벽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 아침에 함께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지금 보니 그게 어머니 나름의 도피였던 것 같네요. 아무튼 어머니는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애원도 했고 화도 냈고 빌어도 받고 애걸복걸하며 부탁하기도 했죠. 제발 술을 끊어달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대답은 잘하셨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희 집엔 와장창 하며 깨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소리,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죠. 그쯤 되니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신고받고 온 경찰들도 저희 얼굴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 나이가 아마 1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창피했고 쪽팔렸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너무 한심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단 점인데 저는 어머니에게 그만 좀 울고 정신 차리라고 그치라고 윽박질렀어요. 정말 불효자식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대응을 많이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문 밖으로 살려주세요.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에 문을 당장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니 바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잠들듯 기절하셨고 저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이었죠. 어머니의 구조 신호에 누군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저와 어머니는 경찰서로 향했고 아버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비껴 맞았던 거라 가벼운 뇌진탕이 오셨던 거였고 술에 너무 취해 있으셔서 쓰러지듯 잠이 든 거라고 병원에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는 누가 봐도 피해자인 몰골인데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구하려던 미성년자였고 다행히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이 해결되고 아버지는 병원에 좀 더 계셔야 했기에 집에 저와 어머니 단 둘만 남았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가버리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아들인 제 말이 충격이셨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아버지의 폭행도 충격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숨죽여서 우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실 때 숨죽이시며 우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소리를 내면 정말 미친 듯이 때렸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없는데도 숨죽이며 우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만 같았죠. 그때까지 어머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저희 사는 형편에 맞지 않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고 고기까지 구워주시더라고요. 제게 웃으면서 아들, 맛있어? 라고 물으시면서요. 응, 너무 맛있어. 하며 저는 음식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어머니는 한술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엄마가 정말 많이 미안해? 하며 슬프게 웃으시며 제 뺨을 쓰다듬으셨죠. 그렇게 그날 어머니는 아버지가 태어나기 바로 전날 밤에 가벼운 옷가지만 챙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릴 줄도 몰랐고 심지어 그런 아버지와 저만 두고 도망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슬펐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었고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앞으론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랬죠. 제가 곁에서 지켜봐 왔으니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러나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이후 제 삶은 더 지옥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는지 느껴졌고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퇴원 후 별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갖다 대며 저를 미친 듯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이고 몇 년 정도 지나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지고 힘도 더 세졌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제 뺨을 내리치시려 했는데 그 손을 잡고 아버지를 그대로 미시니 넘어지시더군요. 그 후로는 제게 손찌검을 하지 않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그동안 아버지를 무서워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제 아버지다 보니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며 친구란 것이 뭔지 알게 되었고 동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어머니처럼 수수한 사람이었어요. 꽃으로 따지면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제가 처음 만난 여자가 아내였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았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폭력이요. 사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서 폭력이 얼마나 나쁜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다짐했어요.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런 남편과 아빠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들을요. 그래서 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아내와 점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하는 방식들도 달랐는데 아내에게 산후 우울증도 함께 왔었거든요. 보통의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 좀 더 다정히 대해줄 것이고 따뜻하게 말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내에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결혼 후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아내와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고 서로를 헐뜯었어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기 일쑤였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아내에게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3살이 되던 해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제가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내와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몇 년 정도 흐르니 점점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집에 있는 꼴만 봐도 화가 치솟을 만큼 미친 듯이 화가 나더라고요. 뺨을 맞은 아내는 놀란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화가 도무지 풀리지 않더라고요. 스위치가 고장나서 꺼지지 않는 로봇처럼 말이에요. 아내는 계속되는 제 폭언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하라 애원했죠. 저는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화를 냈고요. 막상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큰 소리에 놀라 울면서 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에 당황해서 집을 나와 그날은 외박을 했어요. 처음엔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싶었죠.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2번부터는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날카롭게 아내의 가슴을 후벼 파는 폭언들과 쌍욕을 내뱉기 시작했고 어쩔 때에는 아내에게 손을 휘둘렀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아이들이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으면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기겁해서 달려오는 아내가 제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아내에게도 손을 올렸어요. 매일 후회했음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때렸다는 후회감과 죄책감에 술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내에겐 더욱 가혹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둘 모두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뒤였어요. 첫째가 3학년이었고 둘째가 2학년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아이들을 일찍 학교에 보내고 아침에 제게 이혼 서류를 한 장 내밀더군요. 협의 이혼을 하자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본인이 친정에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화가 또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 제발 날 놓아줘.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는 저희 어머니처럼 숨죽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움찔하고만 제가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순간 아내의 얼굴에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내는 그 옛날 저희 어머니처럼 한여름에도 소매가 긴 옷과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식탁 근처에는 전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주방과 현관이 가까워서 제가 밥을 먹고 출근하기 전 항상 거울로 옷매무새를 체크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저희는 주방 식탁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옛날 어머니를 때리고 사셨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웃음이 많았던 아내는 어느새 웃음을 잃어버리고 옛날 저희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슬픔과 분노 따위의 것이 아니었어요. 허망했고 허탈했으며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눈 위에 씌어있던 무언가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답답해서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기 위해 움직였는데 그 작은 움직임에 아내의 몸이 굳고 움찔거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표현이 안 돼요. 아내는 지금쯤 날아오고도 남았을 폭력이 날아오지 않자 더욱 겁을 먹은 듯 했어요. 일단 퇴근 후 다시 얘기하자고 잠시 뒤로 미루었죠.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내에게 잘못을 빌고 설득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할 마음으로요. 과거에 제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았고 어디에 씌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분명 현관문 밖까지 울리던 딸과 아들의 웃음소리가 제가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문을 열기 시작하니 귀신같이 멈추더군요. 아내 뒤에 숨어서 들리지도 않을 목소리로 다녀왔냐 인사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라고 되물었더니 빽 울더군요.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기 위해 아이의 얼굴 가까이 손을 가져다 대니 아이가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작은 아이에게까지 커다란 공포심을 줬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제가 자기 동생을 해치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동생을 자기 뒤에 숨기고 엄마도 자기 뒤에 숨기더라고요. 난 10살짜리 아이보다 못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 재우고 나왔고 저는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뻣뻣하게 굳는 아내를 깨달은 순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허망하고 허탈함이 물밀듯이 몰려왔고 자괴감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스스로 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지 않으려고 용을 썼는데도 제 눈물샘은 멋대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며 아내는 후다닥 뛰어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우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진정을 하지 못하자 저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나이 먹고 아이처럼 엉엉 울게 될 줄 몰랐는데 저희의 목소리가 컸는지 재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방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더군요. 그리고 우는 제게 다가와 아들은 자기가 아껴놨던 간식을, 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건네주며 위로를 해주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 고치겠다고. 내가 오늘 알았다고. 그동안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오늘 깨달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고칠 수 있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니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부부 상담도 같이 받으러 가자고,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근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으니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오밤중에 내 가족이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들었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라고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저와 아내는 부부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저는 심리상담까지 병행했습니다.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길 저는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어긋났기에 제가 그걸 보고 배웠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제가 만난 첫 여자가 아내였기에 결핍이 많은 저는 계속 불안에 시달렸던 것이었고 그 불안과 스트레스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직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응원하시면서요. 아내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깜짝 놀란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분노를 조절하는 법, 긍정적으로 감정을 풀어나가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등등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배워나갔고 실천했어요. 아이들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도 제 모난 행동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받았던 정서적 학대인 걸 알게 된 이유로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아내 본인도 상처가 참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저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손만 움직여도 깜짝 놀라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제가 퇴근하면 아빠! 라고 크게 부르며 품에 안겨드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잘못 잡힌 버릇 때문에 제 가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줬는지 지금부터 사죄해도 평생을 미안하다 말을 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멋있다고 해줍니다. 저도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살아보니까 아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내의 친정도 찾아가서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직 저를 부수면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제게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저도 더 크게 노력할 생각이에요. 저는 아직도 아내에게 죄스럽고 미안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많은 저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아내가 존경스럽기도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노력하는 남편과 아빠가 되어 언젠가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이 되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저도 정말 개차반같이 굴었어요. 근데 아내가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배우지 못해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으나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요. 물론 제 불우한 어린 시절이 제가 행했던 폭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현명한 아버지와 남편이란 무언가를 배웠고 알게 되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저처럼 커다란 후회를 하시기 전에 미리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평생을 제 잘못을 용서해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